네, 굿모닝 인포빅스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10년 만에 불장, 중국 시장을 두고 최근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8월 전반적으로 어느 나라 증시가 성적이 좋았냐를 볼 때 단연 1등 중국이다라는 통계 결과도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 중국 시장 이야기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 찐닝 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년 만에 불장, 네, 중국 증시가 좀 뜨겁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중국이 이제 저축을 좀 많이 한다. 네. 근데 이 저축 부분을 네. 부동산도 어느 정도 이제 침체고 계속 네. 좀 이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증시 쪽으로 옮기려는 어떤 움직임, 머니 네. 무브 이런 것도 하나의 최근에 중국 증시가 잘 가는 네. 이유로 좀 꼽히더라고요. 증시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연초부터 8월 말까지 4월 초 그 트럼프발 관세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한번 급락한 거 네. 빼고는 계속 우상향으로 간대요. 연초 대비 중국 각 핵심 증시 지수의 수익률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연초 대비 8월 말까지 상해 종합 지수 15%, 심천 성분 21%, CSI 300 지수 14%. 그중 특히 상해 거래소 내에 상해 과창 50 지수 35%, 심천 거래소 내에 심천 창업한 지수 35%, 그리고 중국 증시 외에 홍콩 항생 지수는 연초 대비 25%, 홍콩 항생 테크 지수는 27% 상승했어요. 네. 그래서 8월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중국 주민들이 은행 예금 중에 자금이 상당 부분 주식으로 옮겼다. 특히 7월 한 달간은 중국 주민들이 은행 예금이 1.2조 위안 감소했는데 반면 똑같은 7월인데 비은행 예금, 즉 주식, 보험 펀드 이런 비은행 예금이 그 2.14조 위안 정도 급증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저축한 돈을 부동산 그런 게 아니라 주식으로 옮겼다. 그러게요. 근데 맞긴 맞는데 네. 그게 그냥 다 100% 주식시장으로 옮겨진 게 아니라 네. 그 외에도 채권도 있고 약간 분산 투자도 있고 하지만 옮겨진 것 중에 비중이 가장 큰 게 주식인 맞다. 네. 왜 그런 거예요? 주식시장의 매력을 어쨌든 느꼈으니까 머니무브가 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부분에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1월 20일에 딥시크가 딥시크 R1이라는 모델, 빅 모델을 발표한 게 어떤 도화선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딥시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지만 그 당시 나오고 나서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특히 원래는 미국이 AI 빅 모델을 독과점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단순히 딥시크가 뭐 R1 모델 하나 어떤 신 모델을 발표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비용의 10분의 1 그리고 미국 유학 경험이 없는 100% 중국 본토 교육 시스템에서 배출한 인력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AI 빅 모델에 대한 독과점을 중국으로 인해 타파됐다는. 그래서 1월 20일 딥시크 R1 모델의 출시가 가장 큰 자극제가 됐고요. 그래서 그 며칠 후에 중국 현지 증권사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국내외 많은 증권사들이 이제부터 올해는 과거에 비해서 중국 주식의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너도 보고서를 냈고요. 그리고 이렇게 딥시크 그리고 설날이 지나서 2월 달이 되니까 사람들이 또 3월 초에 매년마다 전국인민 대표 대회가 개최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정책적 기대감, 지난 몇 년 동안 안 좋았는데 그러면 이번에 3월 전인대에서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완화, 여러 가지 경기 안정화 대책을 출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3월에 전인대가 폐막이 되면서 중국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재정 적자율이 3% 정도였는데 올해는 3.8%까지 올리겠다. 작년에는 특별 국채 규모가 한 4.4조 위안 정도 됐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좀 올려서 4.5조 위안으로 올리겠다. 그리고 3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정책 효과가 나고 나서 4월 초에 미국 시간 4월 2일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터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중국이 바로 10대 반격 조치를 히토를 포함해서 10대 반격 조치로 강경하게 대응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정책적으로 수단으로 대응한 거고 하지만 증시는 그 당시 급락한 상황이니까
4월 7일, 7일, 8일, 9일 이렇게 정부의 중국도 증한 자금이 있어요. 증한 자금에서 4월부터 5월, 6월 요 3개월 동안 중국 증한 자금이 대대적으로 저가 매수로 들어갔어요. 증시 안정 자금이. 네, 그 자금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유지됐어요. 그래서 지탱력을 제공했고요. 네. 그리고 전인대 지나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 반격 그리고 네. 증강 자금 5월이 됐는데 드디어 5월 달에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네. 네. 그리고 중국이 한 6월, 7월부터 중국이 발표한 월별 대외 수출입 지표들 보니까 대미 수출입은 확실히 전년동 대비 감소했는데 그 대신 비미국향 그게 다 플러스가 돼서 그 미국의 마이너스 폭을 커버해버렸다. 그래서 그러면 중국의 반격 조치가 효과가 있다. 네. 그리고 나서 7월이 되니까 방금 홍 앵커님이 말씀하신 중국인들이 은행 예금이 줄어든 반면 비은행 예금이 늘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26일에 중요한 정책이 나왔는데요. 국무원에서 AI 플러스 행동 심화 실시에 관한 의견. 그러니까 중국 경제 전반을 이제부터 중장기적으로 AI를 거의 모든 산업에 융합시키겠다. 그래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보면 딥시크를 비롯한 기술 돌파가 어떤 도화선 자극제가 됐지만 그 후에 적시적으로 정부의 통화 정책, 경기 안정화 정책, 그리고 대미 반격 조치 여러 가지가 지탱이 됐어요. 네. 국면마다 이렇게 스토리가 네. 있게 쭉 올해 좀 수익률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10년 만에 불장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잘 갔던 때가 언제지 하고 이제 네. 차트를 제가 이제 10년으로 길게 네. 상해 종합지수 대표로 한번 띄워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차트가 산을 뾰족하게 그리고 네. 있는 때가 대표적으로 뭐 2020년에서 21년 그 사이 코로나 뭐 네. 그때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전에 보면은 물론 뭐 중간중간 있긴 있지만 2015년까지로 네. 가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10년이라고 10년 만에 불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의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전에 2014년 7월부터 상해 종합지수가 오르기 시작하고 네. 1년 후인 2015년 6월 12일에 그 2014년 7월 1년 전 대비 상해 종합 지수가 152% 급등했어요. 지수 자체가. 15년에. 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 고점까지. 사실 지수가 이렇게 오른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서킷 브레이크 등 여러 가지 조치로 인해서 2016년 1월에는 그 고점 대기 47% 하락했어요. 그 당시 중국 금융당국이 아주 철저하게 교훈과 경험 이런 거를 터득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는 지금이랑 아주 큰 차이점이 물론 2014년 7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으니까 2013년 하반기라든지 그 2014년 7월 전에 뭔가 정책적인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잖아요. 물론 국유기업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호재가 있었던 건 맞아요. 1대1로라든지. 근데 그 당시는 중국의 금융당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담보대출을 통해서 들어오고 주식 신용거래 통해 들어오고 그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를 통해 1대5뿐만 아니라 1대6, 1대10, 1대20 배라는 레버리지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들. 근데 그때는 중국의 금융당국이 증권거래에서 이런 상황이 처음이니까 그거를 적시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모로 경험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드디어 뭐 중국 금융당국이 레버리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경험과 교훈을 철저히 얻었죠. 그래서 그게 그런 장과 같은 상황은 지금 더 이상 벌어질 수 없고요. 오히려 최근 상황이랑 좀 맞춰보면 8월 마지막 주에 지금은 뭐 장외거래 그런 거 없고 그냥 뭐 레버리지 주식 신용거래 비중을 일정으로 들어가는데 아직은 정상 범위 내에 있어요. 하지만 증시가 연초부터 특히 8월 들어서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8월 마지막 주에 공문으로 나가는 건 아닌데 중국 현지 업계에서 좀 떠돌아다니는 만약 너무 옛날처럼 레버리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면 그거는 조금 자제해서 알아서 좀 처리하라. 그래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거는 물론 나라마다 그 기존이랑 수용 범위가 다르겠지만 안정적으로 계속 길게 꾸준히 가면 좋겠다. 이게 원하는 거지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거는 안 좋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1월에
딥시크가 굉장히 어쨌든 출발점이 됐다.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국면마다 뭐 상승의 시점도 있었고 아까 이 스토리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생테크 얘기 한동안 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 증시가 어떤 섹터가 상승했을까 볼 때 이제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테크가 당연히 제일 많이 상승했겠지 네. 하는데 헬스케어가 72%, 소재가 뭐 50% 가까이 이렇게 상승폭 지금 보이더라고요. 네. 섹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 두 개로 나누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은 홍콩 증시에도 중요한 상장사가 있고 중국 증시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수 수익률을 따질 때는 이거를 믹스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사에는 뭐 헬스케어 72%. 하지만 중국 증시에 있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를 하면 연초 대비 수익률이 40%거든요. 하지만 딥시크를 비롯해서 지금 연초 대비 우리가 중국 주식 투자 여부를 떠나서 가장 많이 빈도 높게 드는 게 딥시크, 휴머노이드 로봇, 유니트리, 뭐 반도체, 화웨이, 캠브리컴. 근데 연초 대비 업종별 지수 수익률을 보면 여전히 핵심은 AI예요. 그래요. 연초 대비 수익률 AI 업종 지수가 연초 대비 36%, AI 빅모델 37%, AI 칩 52%. 여기 AI 칩 지수 안에 캠브리컨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연초 대비 60%, 반도체 37%, 반도체 장비 38%, 반도체 소재 38%, 방산 연초 대비 42%, 바이오 제약 연초 대비 40%. 요거는 중국 증시 즉 상해 거래소와 심천 거래소를 합산한 요 업종별 기준이고요. 그래서 매년 매 3, 4년, 5, 6년마다 글로벌 증시가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의해서 견인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는 특히 물론 현상적으로는 계속 AI 관련된 이게 견인했지만 특히 더 확고하게 된 거는 8월 26일에 중국 국무원에서 인공지능 플러스 심화 추진에 관한 의견 이게 발표된 게 저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제 올해가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고 내년 3월이면 15차 5개년 즉 2026년부터 30년까지 중국의 경제 발전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잖아요. 저는 산업 전반에 있어서 8월 26일에 발표한 이 AI 플러스 행동 심화 추진에 관한 의견이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 중국의 경제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영향이 있었다. 네. 라는 말씀이신데 그 칩 뭐 52% 상승했다 섹터별로 봤을 때 네. 거기에 이제 캠브리콘이 들어간다. 네. 캠브리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앞에서도 저희 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중국의 엔비디아다. 뭐 이런 기업이죠. AI 칩 제조업체인데 1년 동안 거의 뭐 450% 넘게 네. 이렇게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최고가 주식 마우타이를 제치고 최고가 주식이 네. 됐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이 사실 조금 생소하신 분들 많을 네.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에요? 우선 화웨이가 비상장사라서 그렇죠. 사실 중국판 엔비디아라면 화웨이 플러스 캠브리컨 해야 맞죠. 또는 화웨이 플러스 캠브리컨 플러스 기타. 근데 화웨이가 비상장사다 보니까 국산 AI, 중국산 AI 칩에 대한 시선이 다 이 상장사인 캠브리컨에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약간 거기에 따른 약간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캠브리컨이 올해 작년 말 종가가 658yuan, 지난주 8월 말 주가가 1,492yuan, 올 한 해 주가가 2.26배가 됐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작년 한 해에도 이 회사 주가가 391% 올랐어요. 하지만 그렇게 주목도가 높지 않았어요. 딥시크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딥시크가 올해 1월 20일에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지난 2년 동안 캠브리컨 주가가 11.4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딥시크가 워낙에 이제 뭐 쇼크 네, 이러다 보니까 약간 묻혔는데 그리고 이름이. 또 하나는 캠브리컨이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직접 매매를 하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냐면 종목 코드가 688, 상해 거래소 종목 코드가 600으로 시작하는데 상해 거래소 안에 있는 상해 과창판은 688. 상해 과창판은 외국인 개인이 매매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 더 좀 덜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데는 네. AI 칩을 생산하는 중심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네. 사실 그 중심이 가장 중심 중의 중심이 화웨이의 어센드 아. 칩이죠. 네. 그리고 캠브리컨이 그 캠브리언 플러스 실리콘 이렇게 합성어로 해서 캠브리컨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 캠브리컨이 85년생 쌍둥이 형제가 창업한 건데요. 85년생이면 사실 그 휴머노이드 로봇 1위 업체 유니트리 창업자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이 85년생이에요. 다 이렇게 네 또래라고 할 수 있나요? 좀 젊은 창업자들. 어쨌든 요 얘기를 조금 이제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중국의 AI 뭐 플러스 정책 네. 이런 거 얘기를 해주셨고 주말 사이 이제 알리바바 네. 얘기까지 나오면서 정말 중국의 이 칩 자립은 어디까지 와 있나 네. 뭐 이런 부분에 지금 세계의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정책 국가 차원으로 사실 뭐 굉장히 장기간의 계획을 두고 지금까지 이제 밀어붙이고 있고 이게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좀 자세하게 관점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그 지난주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지금 연구 개발 중이고 뭐 테스트 중이다. 근데 그거는 진행 중이다라는 기사는 나왔는데 아직 시간이 좀 지나야지 그 실질적인 결과물이 뭔지. 근데 이제는 저는 중국 현지와 한국 또는 해외에서 그 체감도나 실감하는 그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요? 아직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뭐 미국 증시에 상장한 알리바바는 급등한 12% 급등한 반면 엔비디아는 3% 하락하고 물론 오늘 홍콩에 상장한 알리바바 주가 흐름을 봐야 되지만 근데 중국에서는 처음에는 미국의 제재를 당했을 때는 너무 갑작스럽고 여러모로 준비가 안 돼서 근데 이제는 나중에 트럼프 정부가 뭐 엔비디아 첨단 칩을 풀어주든 안 주든 이제는 I don't care. 이제는 외부 상황이 어떻게 됐든 중국이 첨단 칩 국산화 이거는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 20년 계속 갈 거예요. 나중에 설령 미국 쪽에서 이 첨단 칩 제재가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는 걸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완화하더라도 I don't care. 이미 그런 타이밍, 그런 의사결정, 그런 기회는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 6월 10일에 화웨이 창업자인 렌정페이 회장이 중국 관영지인 그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길게 인터뷰하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지금까지 뭐 미국 제재가 있든 없든 화웨이는 지금까지 항상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없다. 그러면 뭐 어때? 우리가 팔을 걷고 열심히 하나하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는 물론 그리고 렌저메이 회장도 인정했어요. 아직은 AI 첨단 칩이나 이쪽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1세대 좀 뒤떨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말한 그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수학적인 방법으로 중첩해서 계속 쌓는 그런 다소 좀 느린 방법으로. 근데 지난 그 2주 전에 중국 정부가 여러 빅테크 업체들 회장들 대상으로 이제 가급적 국산 칩을 쓰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미 약간 그 절대적인 기술 수준이나 생산 능력의 차이가 있어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의지를 피력한 거지. 그래서 이제는 한국 증시도 그렇고 매일 아침에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고 미국 통화 정책이 어떻고 엔비디아가 어떻고 아직은 미국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국 상황이나 중국 증시를 접근할 때는 제 생각에는 좀 너무 미국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좀 점점 벗어나는 게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이 2025년이지만 제 기억 속에 좀 오래 남는 게 2023년 9월에 화웨이가 매년 신제품 발표회뿐만 아니라 협력사 대상으로 파트너십 이렇게 협력사 공급망 대상으로 그 포럼을 한번 해요. 근데 2023년 9월에 포럼에서 렌정페이 회장이 장녀, 즉 화웨이의 CFO인 멍완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화웨이는 이제부터 이 세계의 두 번째 선택을 제공할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는 AI를 비롯해서 G2라는 두 개 생태계는 이미 형성되는 중이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 딥시크는 당연히 뭐 다들 네. 아시는 바고 화웨이 같은 경우도 어센드 칩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 얘기 많이 나온 캠브리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밖에도 스타터 뭐 메타엑스도 있고 자체 칩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인데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뭐 AI 훈련 부분이라든지 성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완전히 빠르게 이게 장악하거나 뭐 이런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부분도 중국도 이제 인정을 하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며칠 전에 그 중국의 정부기관에서 빅테크 업체들에게 수입품 말고 이제 가급적 국산화 쓰자. 그래서 저는 우리 이론적으로는 어떤 제품, 어떤 기술을 확실히 연구 개발해서 그거를 테스트해서 소량 양산해서 대량 양산으로 차근차근 이론적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국산 칩 업체들을 위해서 중국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간으로 공간을 바꾼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화웨이, 캠브리콘 그리고 호리즌 로봇도 있고 서너 개 핵심 AI 칩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조금씩 기술을 더 향상하고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게 시간을 계속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간으로 공간을 바꾼다는 표현을 자주 써요. 여기서 공간은 뭐 시장에 대한 시장 점유율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국산 칩의 어떤 주도성일 수 있고 그래서 만약 중국이 미국에 대해 반격하는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제재하는 AI 첨단치 그러면 현실적으로 상식 가지신 분들은 전자는 5년, 10년, 15년이 지나도 현실성이 아주 낮아요. 구축하기.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시간으로 공간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커져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군요. 그럼 중국 증시 얘기 조금 이제 더 돌아가서 사실 뭐 앞서서도 이제 과열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조심해야 되는지는 정부도 과거 흐름을 통해서 뭐 배운 점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근의 흐름을 보면 중국 경제와 실물 경제와 증시가 좀 괴리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은 좀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예전에도 내수 시장이나 부동산 정책을 분석할 때 그 지난 1년 지표를 봐도 거의 마이너스나 또는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부동산 지표는 대부분 아직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고 내수 지표는 확실히 과거 대비 플러스이지만 성장률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 하지만 올해 미국 증시 흐름이든 중국 증시 흐름이든 또는 기타 연초 대비 많이 상승한 나라의 증시를 보면 어느 나라든 실물 경제를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해서 오른 증시는 없어요. 미국은 미국만의 상황이 있고 중국은 딥시크 플러스 재정 통화 정책 플러스 대미 반격 조치 여러 가지 그리고 내수가 부동산이 예전보다 많이 둔화됐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어느 정도 마지노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지탱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증간자금.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작년에는 이구 환신 전자제품 살 때 10%에서 15% 가격을 공제해 주는 거. 그러면 작년에는 그 이구 환신 예산이 30조 원이었는데 올해는 60조 원. 그리고 부동산은 장기적으로는 그 당대회 공문에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거품은 안 된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둔화가 전체 경제 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의 단기적인 수요 조절로 지난주에도 상해시에서 주택 거래 제한을 좀 완화하고 대출을 좀 완화하고 아직은 이런 마지노선을 어느 정도 지키는 그런 정책은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론적으로 통화 정책도 좋고 딥시크도 좋고 기술도 좋고 내수도 좋고 부동산도 근데 그런 이상적인 이론적인 완벽한 상황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강도를 상황에 맞춰서 계속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올랐던 어떤 증시도 보면 경제 자체 펀더멘털이 좋아서 오른 증시는 좀 없었다. 이런 얘기. 네, 뭐 이런 부분들. 자, 정치적인 일정이라든지 주 이벤트도 좀 중국 관련돼서 있잖아요.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볼까요? 가장 최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천진시에서 상해 협력기구 정상회담이 20여 개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회담. 그리고 9월 3일에는 중국 인민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 최근에는 요 두 개가 가장, 그리고 요 두 개가 증시랑 직결된 건 아닌데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9월 3일 열병식 이후에 미국, 유럽, 동남아, 뭐 중국, 그리고 한국, 일본, 중동, 아프리카, 남미 전 세계에서 전승절 이후에 중국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조용하게 지켜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중국 경제 전문가 진딩 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